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귀국한 낙검수 멤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지난주에 일주일에 3번 검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주 기자 등 낙검수 멤버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를 모시고 낙검수 재판, 낙검수 수사의 진행 과정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정권 이후 극도로 제약을 받아온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사롭게는 우리 국민TV의 이사님인데 오늘은 그 자격이 아니고 낙검수 변호인으로 모셨습니다. 네. 네. 앞서 짧게 말씀드린 대로 주진우 기자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죠. 그런데 혹자는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한동안 외국에 체류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성 기사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이 두 사람이 도피인가요? 망명인가요? 무엇인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도피라는 얘기에 진지하게 의문이 드시나요? 도피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제가 뭐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미디 같았거든요. 글쎄요, 도피 그 두 사람이 특별히 도망갈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도 이 말에 그냥 익숙해졌나 봐요. 예. 네, 관련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두 분은 한국에서 각자 하고 있는 일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생업이고 본거지 가족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뭐 도피를 하기에는 상당한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근거지를 떠난다는 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지금 고소고발 사건으로 연루된 건들이 다소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명예훼손성 고소고발 사건이에요. 네. 통상 아시겠지만 물론 뭐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방송 과정에서 불거진 공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서 그렇죠. 통상의 경우 같으면은 만약 그러니까 그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뭐 벌금형이 되거나 약식 명령이라고 보통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무혐의로 해질 내용들이거든요. 네.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왜 도피라는 말들로 보도들이 됐을까요? 오히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고소고발인들이 이제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신 그 새누리당 또는 뭐 그 후보님 당시 지금 대통령이시고 당시 후보님이셨던 박근혜 후보님들의 측근이셨어요.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뭔가를 씌우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귀국 직전에는 검찰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면도 있지만 법조인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조 상식으로도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언론의 플레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 두 사람이 파리에 머문 게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대략. 주 기자는 물론 최근에 왔습니다만은. 예,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점은 그런 데 있네요. 그 두 사람도 해외를 가서 여행하고 또는 해외에 가서 각종 조사 활동이나 할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누구에게나.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되니 세간에서 또 특히 박근혜 정부의 출범도 맞물리고 하면서 도피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예. 제가 뭐 그런 보도를 꼭 뒷받침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주 정도 휙 두 사람이 뭐 파리, 유럽, 독일에서 한번 여행이랄까? 그렇게 다녀왔다면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올 텐데 제법 한 3개월 정도로 누가 보기에는 제법 오래 있다? 그 친구들 도망갔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제가 조금 더 그건 설명을 어떻습니까?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 주십시오. 그분들이 이미 뭐 재판 중이거나 네. 아니면 이미 본인들이 뭐 고소고발된 건이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나갔으면 도피일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나가고 비로소 뭐 변희재 씨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순서는 그렇습니까? 새누리당 캠프에서 비로소 고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고소고발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유죄의 시비거리가 돼서 기소를 할지 등등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예. 건데요. 민간인이 어쨌든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고소고발을 한다고 해서 여권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국민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러고 즉각 기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건 겁니다. 그러네요. 또 그리고 낙검수 듣고 보니까. 멤버들 한 2년간 너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휴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예. 많았죠. 그분들한테는 그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쉽게 쓴 기사가 그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이 있군요. 예. 이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주 기자가 최근에 기구했죠. 언제쯤이죠? 한 1, 2주 됐죠? 예, 3월 말에 기국을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됐군요, 이제. 예. 그죠? 예. 주 기자가 기구한 뒤에 이제 검찰 소환 기사가 간간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검찰에 출석한다는 것은 수사는 일단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지금 저도 가늠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만요. 확인된 걸로 이제 저도 지금 세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 연이어 출석하고 있고 출석 일정이 잡혀 있는 것만 따진다면 한 6건 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6건요? 예. 그럼 고소인이 누구입니까? 고소 고발인이. 새누리당. 새누리당.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전에 해놓으신 건도 진짜 다시 소환을 받고 있고요. 후보 시절에요. 예. 그 후보가 되시기 전이었습니다. 후보도 되기 전에. 예, 또 두 번째. 그다음에 박지만 씨가 한 하나 예, 있죠. 그렇죠. 자, 박지만 씨 지금 세 번째 또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네 번째. 변희재 씨. 변희재 씨 다섯 번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섯 건인가요? 그렇습니까? 예. 하도 많아서 헷갈릴 만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와 경찰서에 또 뭐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나올 것이 있습니까? 이게 변호인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통상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이제 관계서에 수사기관에 우리 의뢰인이 뭐 어떤 건으로 고소고발돼 있냐고 문의를 하면은 알려줍니다. 예.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특히 제 의뢰인들께서 모두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예. 선임을 하고 가셨어요. 선임을 하셔서 예.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사건의 경위라든지 사건 번호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정보 아니면 알려줘야 될 그렇죠. 정보죠. 저희가 뭐 증거를 다 거시하라든지 그런 뜻이 아닌데 예. 그래서 참 우스운 것이 제가 위임장을 내면서 사람 이름만 적고 사건을 비워서 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중앙지검에 계류된 사건 모두를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냈던. 그래서 저조차도 사건 파악이 쉽지 않았던 아무리 피의자고 3개월이었습니다. 유죄가 입증된 경우에라도 그런 것은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법적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고요. 예. 또 변호인은 의뢰인의 관련 정보를 받아서 확인하고 참고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죠. 물론입니다. 심지어 왜 그래요, 고소장을 그런데?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등사를 해줘야 합니다. 당연하죠. 예. 뭘 알아야 예외 그걸 사유가 가지고 없으면.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 내부 사무처리 규칙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사건 번호를 알아와라라고 하는데. 또 그걸 알아야 또 물어보겠죠. 그렇죠. 아니 사건 번호 알려주는 게 무슨 대입입니까? 국가 어디 안보에 관련된 정보입니까? 그래서 아까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얘기를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검찰이 뭐 사건과 관련해서 뭐 하다못해 소환장이라도 보내고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도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출석을 종용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뭐 도피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
돼 있는지 출석과 관련해서 조율하려고 제가 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도 이랬던 상황에서 찔끔찔끔 흘려서 그렇죠. 관련 기사는 나오게 하고. 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변호인이. 피의자 공표 사실 금지의 대상이 되는군요. 그런 측면도 있죠. 아니 그런데 이제 아까 5건이라고 대여섯 건 뭐 아직 파악이 안 된 것까지는 뭐 더 이상 가능성도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뭐 아까 변희재 씨 지금 이게 주진우 기자의 것만 해당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 그러면 김어준 씨랑 2개 묶었습니까? 6건 가운데 5건 가운데 어떤 거는 3분 모두가 그러니까 낙검수 멤버들 중에 정봉조연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 모두가 관여된 사건이 있고요. 또 그중에서 주진우 기자만 관여된 사건이 있고 또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두 사람만 관련된 것도 참 복잡하군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뭐 명예훼손인지 공선법 위반인지 내용만 몇 개 소개해 주십시오. 예, 대부분이 낙검수 방송된 내용과 관련된 건입니다. 방송에서 뭘 다뤘길래요? 일례로 굿사건이라고 하죠. 그 박근혜 후보 시절에 뭐 굿사건 얘기 있었죠. 그 정수장학회 문제를 위해서 굿을 했다는 루머가 있다는 정도의 그러니까 의혹 제기 차원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내용만 그냥 제시를 했을 뿐인데 사진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사진도 물론 돌아다녔죠. 사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낙검수 멤버들은 이 사진이 실제 박근혜 후보가 참여했던 그 굿인지 아니면 박근혜 후보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3자가 행한 굿인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러면 확언을 한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뭐 허위 사실을 진실이 있냐 공표한 것도 아니고 당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논란은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를 했을 뿐인데 그런 내용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죠. 통상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 유포든 간에 그게 공직선거에 임해가지고 후보자와 관련이 될 때는 이제 일반 형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거 하나 또요. 예, 그리고 또 오촌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박용철 씨 살인 사건 있었죠. 관련해서 뭐 박근혜 후보의 형제 자매 간에 뭐 안타까웠던 몇 가지 사건들과 연루된 있었죠. 예. 그 사건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검찰의 처리 과정 그리고 부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을 통해서 취재하면서 확인된 사실 중에 몇 가지 사실을 또 낙검수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시사인에서도 보도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시사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피의자이신 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두 가지 또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윤 목사와 시발단 사건으로 유명하지요. 그 윤정 목사는 지금 구속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관련된 윤 목사의 생생한 목소리로 낙검수 방송에서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그 내용 안에 거시된 것이, 그러니까 거론된 것이 국정원, 윤 목사 목소리로 그대로 나옵니다. 국정원이 뭐 자금을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에 관련된 언급도 윤 목사 스스로가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가봤다 이런 얘기 말이죠. 그렇죠. 뭐 그게 뭐 자신이 과장을 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이제 그 확보된 목소리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과 관련해서 변희재 씨도 고소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명예와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이미 그거야 그 이후에 국정원 관련 사건으로 해서 서서히 실체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같은 괴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박지만 씨가 한 거는 뭐죠? 그건 이번 선거 이전의 일인데요. 그 주진우 기자가 그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어떤 책 출판 기념회에 가서 박정희의 일화들이 너무 미화되고 있는 측면에 독일 방문 그런 거 묶어서 그거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미화의 기록들이 좀 물론 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사건이 조금씩은 과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왜곡되는 정도까지 너무 미화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점을 지적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아마 박지만 씨가 고소했던 건인 것 같습니다. 그 주진우 기자가 책 출판 기념회 때인가 이제 나와서 연설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봤습니다만은 아니 물론 뭐 틀린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 잡거나 또 사안이 아주 위중할 경우에는 뭐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사실들은 과장되거나 또는 뭐 미화 찬양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법정에서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
지금 김어준 총수는 아직 파리에 있죠? 예, 김 총수는 언제 온다고 하던가요? 참.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할 텐데요. 예,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이라고 하면 며칠 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정리하고 이제 검찰하고 일정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거의 변호인이니까 전화를 거의 매일 하시죠? 거의? 예. 그런 편이죠. 요새 뭐 하고 지낸대요, 그 친구는? 그간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 취재도 했던 것 같고요. 글쎄요. 그랬다고 하대요. 그리고 언론 단체들, 외국에 있는 언론 단체들한테 인터뷰어가 되기도 하고 인터뷰이가 되기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을 지금 주진우 기자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번에 짧게 쓴 게 있죠. 시사인에 쓴 게요. 김어준 총수가 조금 마무리를 하고 들어오느라고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제가 다시 초대석에 두 사람을 좀 불러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주 기자가 경찰 또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있죠. 검찰 그랬죠. 참. 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묵비권도 하나의 고유한 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지 왜 묵비권 행사할까 이런 걸 가지고서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좀 변호인으로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드리고 싶었어요. 도피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대부분은 방송 내용이에요. 소위 말해서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다 했으니까. 그렇죠. 증거 더 설명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집어보면.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한테 얻을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거나 그걸 바라는 걸까요? 결국 그건 법적 판단의 문제예요. 각자의 주장의 문제고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 피의자 수사를 가장 기본 수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이 있으면 피의자 불러서 물어야 된다. 이제 이 생각부터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마 저희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자백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수사 반응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런 식인가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보장을 한 것은요. 피의자의 입을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객관적 증거로 모든 것을 공판 중심이라는 얘기죠. 공판 중심, 이거 유사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물적인 증거. 증거주의. 다른 증거, 다른 증거에 의해서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 피의자는 주로 자기 변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물론 양형에 있어서 나중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양형에 있어서 피의자의 태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감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을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헌법 위반이에요. 그 정도로 묵비권은 법적인 용어로는 진술 거부권은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입에 모든 수사의 권한이 수사의 목적이 피의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생겼던 여러 가지 신체적인 가해행위라든지 그랬던 인권유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은 아주 강력한 권리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상식을 뒤집어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막연한 생각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말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굳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것이 그 피의자의 어떤 정당한 권리이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되어지거나 불리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으면 이 수사기관하고 주고받는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돼서 녹취록처럼 법정에 가는 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를 물어서 요약한 내용들이 기술이 됩니다. 나중에 검찰 가보면은 거기 검찰 그 서기가 진술 써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러셨어요? 요약해서 보고 틀린 내용이냐 고쳐달라 보고 고치고 그거지 풀 워딩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하면 본인이 언급했던 말이긴 해요. 하지만 기억도 나지 생략된 않고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또 모른 채 또 예. 수긍을 하게 됩니다. 예. 본인이 도장을 찍게 되는데 대략 비슷하면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법정 문외한인 일반인이 말로는 주고받고 다 했어요. 자기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대충의 내용은 글에 적혀 있는 것 같아 동의를 했지만 예. 나중에 읽어볼 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요. 자꾸 하나하나 따지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물론 수사기관 검사도 공익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피의자를 위해서 피의자의 변명을 충실히 수사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그렇다 않죠. 보니까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범위라고 하는 고의인데요. 고의나 목적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피의자 입을 통해서 나온 그것들을 서면으로 함축하게 되는 게 피의자 신문조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풀워딩으로 혹시 하지 않나요? 아직도 그냥 신문조서 그거 하나 끝냅니까? 영상조사실이라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실제 영상조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을 수사할 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때만 법정에 드러납니다. 조사자에게 필요한 하나의 자료군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세요. 시간 충분합니다. 예, 강노영 교육감님 때 이 건과 혹시 관련해서 그것도 변호를 맡으셨나요? 예.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피의자 신분조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우연한 과정에서 증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담배를 피면서 얘기했던 내용을 피의자 신분조서에 적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어디서 담배를 피면서요? 쉬면서 담배 피면서 했던 얘기를 피의자 신분조서에 적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걸 받아 적으면서 기사화됐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 다음 공판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디어 영상조사 내용이 법정에서 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증인의 기억이 잘못된 게 맞았어요. 그건 검찰의 얘기가 맞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에서 나오는데 영상에서 질문을 하는 그 순서대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이 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뒤에 물은 내용이 앞에 적히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증인이 그 피고인이었던 강노연 교육감님이 어떤 유죄를 힘을 실어주는 식의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를 먼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대화 내용이 악의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적 순서까지도 뒤바꿔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당초에 입증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자기적으로 구성해버리게 된 거죠. 그게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자, 우선 지금 이 낙검수 팀들 검찰 수사 그 이후에는 또 재판이 되겠죠.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을. 제가 변호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또는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들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던 경험에서는 실제 대부분은 충실한 수사와 그다음에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적 관심이 모아진 부분에 대한 다룸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법적인 검토까지 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검찰 기소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하고는 다른 측면이 많죠. 최근에 자기들이 알아서 기소할 거를 기소해버리죠. 판단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그게 이제 기소권 남용이라고 흔히 하죠. 최근에 그렇다 보니까 뭐 시국 사건이나 공안 사건,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많았죠. 검찰은 기소 자체로 이미 이제 정치적인 자신들의 누리고자 했던 그런 효과는 다 취해가잖아요. 그렇죠. 시체말로 재미는 다 보고. 그래서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밀어붙이는 태도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는 시국 분위기라든지 이런 건 종합적으로 볼 때 저렇게 자기들이 기소도 안 하고 갈 거라면 굳이 세게 할 것도 없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변호인 분들이 좀 더 보강이 돼서 공판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법리적 검토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낙검수 얘기는 하나만 더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은 다른 주제를 바꿀 텐데요. 지금 낙검수 팀들 변호를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렇죠. 작년에 활동할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 변호해주고 수임료는 받고 있어요? 낙검수로부터 받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 왜 안 줘요? 어려우면 자기들인데. 그게 아니라요. 예. 지금 낙곰수 사건들은 낙곰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 낙곰수를 지지하시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명 낙곰수 기금, 쫄지마 기금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 듣는데 진짜로. 그러세요? 예. 한 1년 전쯤인가요? 낙곰수 방송을 통해서 기금을 모았었습니다. 그 인터넷상의 정치적인 의사표현 때문에 뭐 선거법 위반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기소되는 네티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았죠.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그런 경험들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토론을 위해서 입이 열려야 되는 시기에 형사적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입은 옥죄고 돈이 풀려버리는 선거가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선관위는 그 반대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입이 풀려야 할 때 건전한 어떤 토론회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표현의 자유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억압 기제거든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해서 낙곰수 기금은 혹여 그런 일로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어쨌든 최소한의 실비입니다. 사건당. 근데 그 돈이 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처음 모았을 때 당초 5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며칠 만에 5억 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요? 그 쓰고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지금은 한 절반 정도를 쓴 것 같은데 낙곰수에만 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아시는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다 지원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여 이제 물론 뭐 욕설을 하는 분들을 뭐 도와준다든지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기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정치에 대한 고민, 사회에 대한 고민을 혹시 글에 담다가 수사기관에 소환을 받으신 분들은 민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아주신 기금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잠시 그 얘기를 더 자세히 나올 테니까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기자인데요. 기자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기자가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나도 취재해야 되는데 여기 저는 취재하러 오는 사람인데 맨날 끌려오고 이건 좀 몇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이번엔 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고양이 소리예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4부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낙곰수 변호인 이재정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아까 얘기하다가 잠시 이 간추린 뉴스 듣느라고 얘기가 끊어졌는데요. 네. 자, 낙곰수 기금, 쫄지마 기금 아주 재밌네요. 뭐 민변에서는 이걸 혹시가 아니라 민변에서는 이걸 표현의 자유 기금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습니까?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기부금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모금에 도움을 주신 것은 낙곰수 방송이지만 모금의 주체는 저희 민변이었고 그렇군요. 공식적인 명칭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금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낙곰수 기금, 쫄지마 기금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게 별명이군요. 예. 그런 기금을 만들 정도라면은 얼마나 지난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후퇴하고 문제가 있었길래 그런 기금까지 만들어졌을 텐데요. 지난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로 논란이 됐던 소송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한두 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정권 초기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저희가 촛불을 정권 초기에 그 첫 해에 겪었죠. 2004년. 2008년. 2008년.
그 당시에 그 PD수첩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게 뭐 PD수첩이 정확히 방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뭐 디테일을 자로 재듯이 검증을 한 소송이 아니라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 정운천 씨가 그렇죠. 뭐 명예훼손 해가지고 소송을 냈죠. 그거였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책의 담당 책임자가 그러니까요.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대상이죠, 늘. 비판한 프로그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외국에서는 웃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 이게 기소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쇼킹한 일이고 무죄를 결국 선고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정말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검사들을 나중에 정치검사라고 다들 부르기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연이어 같은 해였나요? 그 다음에였나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또 기억하시죠? 예, 미네르바. 마찬가지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 경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던 인터넷 글로 인해서 구속까지 되는. 그래서 역시 미네르바도 무죄로 풀려났고요. 그렇죠. 재판을 다 받고. 예. 한 개인은 처참하게 망가졌죠. 그렇죠. 예, 그 기억도 있고 또 뭐 굳이 인터넷상의 표현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그때 촛불을 들고 나왔던 강화문 거리를 가득 채웠던 많은 시민들이 집시법 위반 또는 일반 교통방해죄라는 교통을 방해했다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법리가 시위자에게 적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30만 명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러면 기소되고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대부분은 유죄지요. 몇몇 판사님들께서는 관련해서 그 시위에 참여를 했다든지 또는 뭐 관련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하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범죄자를 양산했던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사건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언소주라는 있죠. 이제 언소주라는 언론 단체를 만들게 됐던 사건인데요. 그 조중동 광고 불매의 운동을 했던 네티즌들을 언소주도 이 팀들이 그걸 했죠. 예. 그 당시에 뭐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단 1, 2년 만에 이제 어조를 바꿨던 조중동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했던 사례인데요. 그 당시에 그 카페에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카페지기라는 어떤 있죠. 호스트가 있고 카페지기를 돕기 위해서 뭐 나름 조금씩 권한을 할당받은 뭐 운영진이라는 요새는 많이들 익숙하시죠. 그 당시에 운영진과 카페지기들이 출국 금지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외국에서는 이런 언론에 대한 불매 운동이 미국에서는 공공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카페지기들이 출국 금지를요? 예, 그건 뭐 소비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당연한 것이고요.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조중동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검찰에서 문제를 삼았던 거는 조중동을 불매하면 상관없는데 조중동에 광고를 실는 언론사를 상대로 다른 그 광고주들의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통상 이런 그러니까 신문 종이가 싸진 이유가 뭐냐면 광고 때문에 싸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광고를 연동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광고주들에게 압박이 돼서 광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신문 또는 방송에 매체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걸 두 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2차 소비자 운동도 본질은 소비자 운동이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소비자 운동이거나 아니면 노동 운동은 필연적으로 약자들의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력 또는 다수가 세력을 과시하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업무방해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검찰에서 고안해낸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법원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새로운 그 검찰의 법리에 대해서 법원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쁜 판례를 만든 것이죠. 혹시 이명박 정권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정치성을 감안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법원의 새로운 판결의 사조입니까?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최근에 사법부의 보수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가만히 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당초에 이걸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의 국민이든지 일반 법조인들도 조금 의아해했었던데 이것이 진지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법적 공방이 있은 이후에 그 공방의 한 축을 편을 들어줬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검찰이야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때 검찰은 유독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특정 정권의 편향적인 수사를 해온 것은 우리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일단 뭐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재판을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한데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이 찬반 논쟁 또는 뭐 당 부당을 놓고 논쟁이 있는까지도 일리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그걸 그렇게 냉큼 받아들이는 것은 좀 실망스럽네요. 예, 뭐 법원의 보수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겠고 법을 기교화시켰죠.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와 연동해서 이제 특히 지난 정권의 이명박 정권 얘기를 오늘 얘기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인터넷에 그런 일반 시민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서기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법관도 올려서 결국 그걸 옷을 벗게 됐지만은 군인들도 올리는데 군인도 퇴근하고 군복 벗으면 아저씨지 시민이고 소비자지 시장에 갈 때도 군인입니까? 군복 벗고 가면? 근데 결국 이제 군인 신분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트위터 글 때문에 군 형법에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예가 있었죠. 그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얼마 전에 항소심 판결 나와서 이것도 변호를 맡고 계신다면서요? 예, 제가 지금 변호인입니다. 재밌는 건 다 맡고 계시네요. 예, 너무 아픈 상처들을 같이 봐서요. 저도 참 아픕니다. 특히 그냥 단순히 글을 올려서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걸었던 군에서 지금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간의 군복무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은 그 시간들에 대한 평가는 없고 딱 그거 하나만 비난이 있어요. 심지어 과거에 이분의 복무했던 그런 전력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평가절하를 하는 내용들이 그 재판정에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이 2심까지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트윗에 올린 글이 워딩이 어떤 겁니까? 혹시 개새끼 그런 겁니까? 새끼라는 표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각하를 각하. 예, 그다음 서기호 판사하고 똑같네. 예. 각하 빅녀 그거하고. 예. 그다음에 EMB. 예, 이명박. MB라고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을 칭할 때 MB라고 하는데 앞에 숫자 2를 붙여서 성의 이씨를 숫자 2 EMB. 그 정도는 그 트윗이나 이런 데서 네티즌들 대충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칭하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인천공항 매각 문제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관련한 글들을 본인이 직접 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은 것 중에는 공지영 씨, 선대인 씨 글을 리트윗한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 안에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걸 노출을 했다든지 본인이 군인임을 밝힌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걸 알아냈죠? 누가? 그래서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기무사에 위법한 수사 활동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일종의 사찰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알아낼 길이 없겠죠. 이게 군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몇몇 글에는 있습니다. 트윗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게시글들이 종합해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한 명한테 날린 멘션에 나도 육사 몇 기입니다. 이런 식의 글이 과거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이후에 이명박을 비판하는 글과 연동해서 결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연동해서 찾아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결국은 기무사가 군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무 활동을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일반 트위트 글을 대상으로 군 관련 내용들이 언급되면 민간인이 쓴 군 관련 비판글마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는 그렇게 잘 찾아내는데 국정원 선거개혁 같은 그런 거는 왜 우리 수사기관들이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 짓을 하고 있을까요? 동감입니다. 그 좋은 능력을 수사력을 제대로 된 확인된 범죄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개연성 있는 그 꼬리 찾기는 그렇게 잘하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 국가의 예산으로 월급 받는데 참 문제 있는 작자들이군요. 예, 뭐 할 말이 뭐 이 부분밖에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상관모욕죄. 예, 상관모욕죄는 군 형법에만 있는 겁니다. 예. 통상 이제 모욕죄라고 하면은 일반 저희가 형법에 있죠. 일반 형법에 뭐 누구한테 이렇게 비난하는 욕설을 했을 때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데 어떨 때 처벌되냐면은 모욕을 느낀 사람이 고소를 하면 그래서야 예, 수사권이 발동이 됩니다. 예. 근데 상관모욕죄는 그런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흔히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지수사라고 들어보셨죠? 있죠. 인지해서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요. 상관이라는 지위, 자기 군인으로서 자기보다 자기 바로 위에 뭐 직속 상사도 아니고 뭐 반계 상사라도 상관없고 상관이기만 하면 그를 사석에서 모욕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는 얘기인데 그 죄의 그 상관모욕죄라는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부분은 많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게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에서 기소할 때서 근거로 잡은 상관은 그러니까 통수권자라는 군부대 뭐 대위의 소령, 중령, 대령 이게 아니라 예. 그들이 아니라 군 전체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상관으로 지목해서 예. 그 대통령 모욕죄로 해서 상관 모욕죄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군 통수권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위를 다 겸하고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렇죠. 예. 국가원수이기도 국가원수이죠.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군인이 이모 대위인데요. 네. 이 대위가 글을 올렸던 내용은 선출직 최고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의 일반 정책에 대한 예. 비판의 글이었습니다. 국민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군사 통수 체계의 어떤 일사불란함을 그런 지휘 체계를 흐트릴 만한 예. 그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까지 이런 형법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죄가 상관모욕죄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독 군인이어서 주목받은 것이죠. 예. 사실 아까 EMB라고 했는데 이 방송에서 제가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위터에서 한 사람이 계정이 왜 이명박이 18로마 해서 EMB 예. 18로마 예. 이런 그 닉네임으로 쓰다가 결국 그게 나중에 계정이 차단됐습니다만은 예. 그런 제목으로 쓸 정도로 그 정도의 지금 이 대회가 했다는 이 정도라면은 다른 일반 네티즌들이 트위터에서 다 충분히 쓸 수 처벌받아요. 있는 수준인데 그렇다면 그들 역시 다 모욕죄로 그렇죠.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사건이 처음 벌어지고 서기호 판사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반인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들이 이것이 위법해서 형법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문제와 이것이 적절했느냐의 예.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런 식의 소위 이제 속된 표현, 비속어를 섞어서 표현을 했던 게 군인으로서 적절했느냐. 예. 누구든 물론 꽃노래를 하면 더 서로 아름답고 좋겠죠. 예. 하지만 그런 욕설조차도 그 표현의 자유의 한계점에서 용인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그 극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절 부적절의 논리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정당화시킨 논리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 다른 많은 우리 사회에 그동안 진전돼 왔던 민주적인 제도나 성과들이 후퇴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특히 표현의 자유 이거와 관련해서 유독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그죠. 자관 이 상관모욕죄 지금 군인을 대상으로 한 독특한 죄행이긴 한데요. 외국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외국에도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있습니다. 예. 미국만 하더라도요.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다만 남북 전쟁 이후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됐습니다. 참. 아니 근데 저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이 죄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생긴 죄가 아닙니다. 법조가 아니라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거든요. 대신 국가는 그때는 물론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죠. 예. 뭐 그것이 없었던 시대, 권위주의 정부, 그 과도기적인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조차도 이런 제목을 적용했던 예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벼랑간 아까 업무방해죄를 그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서 벼랑간 사문화됐던 조항이 새로운 법리가 적용이 돼서 했던 예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여러 차례가 있거든요. 전기통신기법법 미네르바 사건도 그렇고 또 업무방해죄를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법리가 개발된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상관모욕죄라는 것도 법리의 확장이 개발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광론 교수의 사후매수죄도 그거 어디 죽어있는 법률 다시 어떻게 봐서 그걸 찾아내는지 참 신통해요. 검찰 능력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몇십 년 동안 먼지가 가득 쌓여서 그걸 풀어내고 찾아낸 거 보면요. 아까 제가 미국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는 게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미국의 연역을 차용한 측면도 있는데요.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 상관 중에서도 그 문민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상관이 있는 반면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강요가 되는 대통령이라든지 문민 상관에 대한 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징계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적절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 정도의 수준의 자기 책임은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건이 그 정도 징계 사유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튼간에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낙검수 팀들에서부터 그다음에 이대위의 그 군 상관 모욕죄 등등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많이 맡아서 변론하고 계시는데 이 밖에도 뭐 특히 또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 중에서 소개할 만한 것들이 없나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건이 있어 말씀을 드려볼까 하네요. 그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가 있던 때 날치기 통과가 있었던 직후의 일입니다. 미건스라고 정봉주 의원의 팬카페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의사를 교환하던 카페에서 미건스요. 자체 모금을 통해서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이냐 한미 FTA가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비준을 동의했던 국회의원의 이름을 모두 거시를 했습니다. 사진도 들어 실기도 했죠. 그렇죠. 그때 명단을 다 거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이것은 정봉주의 팬카페인 미건스 명의를 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이고 그러니까 시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2011년 1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총선 한 4개월 전의 일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봉주 의원에 대한 사전 선거 운동이며 또 다르게는 거기에 비준을 동의했다라고 적혀져 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그때 정 의원은 빵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뭘 나와요? 지금도 끊임없이 검찰에서 지금 항소심 중인데요. 검찰에서 끊임없이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정봉주 의원은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걸 보면 4월 총선에 출마를 하고자 했다라는 걸 계속 거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자시고 마시고 할 게 아니라 깜빵에 있었는데 뭘 출마를 해요. 뭐 특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2월 20 며칠경에 아마 대법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대법원이 선고가 확정이 돼서요. 12월 말쯤에 입감이 됩니다. 그 전에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정봉주 의원이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리가 없다는 건 누구나 예측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볼 것이 뭐냐면은 정봉주 의원의 팬카페이긴 하지만 미건스는 정봉주 한 사람에 대한 지향을 가진 카페가 아닙니다. 의사교환을 하는 카페고 그 카페 명의가 거기 드러났다고 해서 정봉주 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판단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비준 동의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름을 거명했다는 건데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당론에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비준 동의안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당시에 새누리 한나라당이었죠. 다 거시한 게 아니라 비준 동의했던 국회의원을 거시한 겁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에게 어떤 정책에 대한 꾸짖음을 할 때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예.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시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들 다 나쁘다. 이거 뭐 정치 포비즘을 조장할 때나 쓰는 얘기잖아요. 글쎄요. 예, 당연히 비판하기에 쓸 수 있는 얘기고 또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궐선거까지 합하면 한 해에 뭐 2번에서 3번까지 거의 뭐 선거가 연중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 정치적 비판을 옥죄는 하고 공직선거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모든 2000년대 예. 초반에 그 몇몇 시민단체가 주도한 낙천 운동 그거를 선거법으로 법조화하는 사람들은 선거법을 갖다 들댈지 모르지만요.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의사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비리나 어떤 국민적인 법 감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낙천 운동. 반대로는 예를 들어 뭐 호평한다거나 또는 선거에 당선돼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의사 표현인 것이죠. 그 자체가. 그걸 법의 잣대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제 당시에 그것도 이미 유죄로 확정이 된 내용이긴 한데요. 예. 물론 이제 배옥병 그 무상급식 관련된 그 배옥병 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다가 결국은 무죄가 됐죠. 예.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은 좀 본말이 전도가 돼서 돈은 묻고 이분 풀겠다는 취지가 공직선거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의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 선거라고 중요성을 선전은 하면서도 정작 법은 보호를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또 소개할 만한 사건들이 있으면은 서서히 마무리 겸해서 그런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방송통신이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하십시오. 예. 방송통신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민간기구였다가 또 권력을 휘두를 때는 권력기구였다가 참 모호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구긴 합니다. 여러 가지 방송통신위에 대한 개선의 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 방통위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 63위원회 또는 자판기 심의회 이런 얘기를 이번 정부 들어서 들 정도로 여당목 6명, 야당목 3명이라는 고정된 숫자에 의해서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뻔하고요. 예,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통상 이제 방통위로부터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심의받고 주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라든지 이런 식의 경고를 받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사건들 중에 하나가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김미화 여러분이라는 있죠. 내용의 프로그램 안에서 낙곱살 팀이 나와서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일방의 얘기만 들었느냐 해서 공정성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의 조치를 받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다음에 인허가권을 이제 재심사를 할 때나 이게 점수로 마이너스 점수로 작동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럼 혹시 친정부 인사가 나와서 정부 잘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그 방통위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또 그냥 기각을 하고 말았네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이게 조금 기계적인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뉴스하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신 이 프로그램도 뉴스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대담이나 혹은 칼럼이죠. 그렇죠.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것을 양적 균형성만을 가지고 시간 초제 가지고 이 사람 요만큼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면은 이제 표현의 자유 같은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권리이자 또는 우리도 언젠가는 어쩌면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놈의 시간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하고 싶으시면 하시든지 얼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잊은 것 같은데요.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 유명하신 우리 낙검수 멤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당시의 일들로 아직도 수사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예. 하나만 더. 예.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특히 여러 차례 고소고발 건들이 대선 이후에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저는 그닥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은 복지국가를 논해야 될 시기에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1차적인 자유권의 얘기를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역사가 거꾸로 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다른 태도를 기대를 합니다만은 아직은 힘듭니다. 제가 힘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변호사님 모시고 나눈 대화는 이 정도에서 적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낙검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보잉사입니다. 1953년 오늘은 장준하 선생의 사상계가 창간된 날입니다. 당대의 지성이자 정론지로 불렸던 사상계. 그 사상계의 정신을 잇는 매체가 드문 오늘의 현실을 통탄해하며 우리 국민TV가 바로 그 사상계의 저항정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